언젠가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면 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나무를 짝지어 떠올리는 버릇이 생겼다.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후배를 마주하면 아무리 잘라내도 마침내 가지 끝에 꽃을 피우는 아카시 나무를, 누굴 만나든 다툼 없이 유연한 친구 녀석을 만나면 가지를 넘실대며 비바람을 이겨내는 버드나무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주는 동료를 마주하면 천년을 하루처럼 사는 주목나무를 떠올리는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TV에서 준비한 책 읽기 좋은 밤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저희 북로그 컴퍼니의 책이 아닌 다른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쓸모있는 TV에서 소개하는 다른 출판사의 첫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나무이사라는 독특한 명칭으로 불리는 우종영 선생이시고요. 메이븐 출판사에서 2019년 9월에 출간했네요. 예스24에 40개의 회원 리뷰가 있는데 독자 평점이 장장 9.9점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점이죠. 많은 분들이 아주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좋은 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책 중에는 지식 전달이 우선인 것도 있고 읽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도 있죠.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책도 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나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나무를 통한 저자의 삶의 고찰과 통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데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망각하곤 하죠. 또한 우리 인간이 때로는 나무처럼 흙처럼 바람처럼 별처럼 살아간다면 서로 반목과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일쑤입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에 실린 47개의 글을 읽으며 저는 좀 더 겸허해졌고 좀 더 깊어졌고 좀 더 지혜와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책에 실린 47개의 글 중에서 7개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들으시고 아, 글 참 좋다, 나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셔서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책 구매하실 곳을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서울 청계산 원터골 입구에서 매봉에 이르는 길목.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돌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제일 먼저 작은 정자를 만나게 된다. 초입이라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살피면 정자 옆으로 기이한 모양의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다. 몸통이 마치 피리 장단에 고개를 든 코브라처럼 휘어 있어 소나무를 처음 본 사람들은 실소를 터뜨린다.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
대체 어떻게 나무 줄기가 이렇게 휠 수 있어요? 그 소나무를 발견한 건 20년도 훨씬 전이다. 계곡 옆에 자리를 잡은 소나무는 처음 15년간 주변에 해를 가를 만한 큰 나무가 없는 덕에 곧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렇게 유년기를 지나 성목으로 자라던 어느 봄, 계곡 위쪽에 있던 굴참나무가 성큼 자라 소나무의 공간을 침범해 오기 시작했다. 모든 나무가 그렇지만 특히 햇볕을 많이 받아야만 제대로 클 수 있는 소나무는 저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굴참나무에게 위협을 느꼈는지 우둥지의 꾼눈의 방향을 계곡 쪽으로 틀었다. 다행히 계곡 인근에는 그늘을 들이울 큰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햇볕이 충만했지만 자라는 방향을 틀어버린 탓에 몸통은 기역자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자라기를 또 몇 해. 이번에는 굴참나무를 대신해 계곡 반대편에 있던 산벗나무의 가지끝이 소나무를 향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쪽도 여의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소나무는 다시 계곡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소나무는 누가 억지로 잡아 휘어놓은 것처럼 디귿자 모양의 희한한 몸통이 되었다. 청계산 소나무의 순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었으면 좋으련만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번에는 아래편에 있는 산딸나무가 문제였다. 언제 자리 잡았는지도 모를 산딸나무가 기세 좋게 가지를 뻗어오니 소나무는 다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 더 이상 뻗어갈 곳이 없었다. 햇볕을 받을 재간이 없으니 길어야 한두 해 뒤 고사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다. 때마침 사람들이 정자를 짓는다며 소나무 위쪽에 있던 굴참나무를 베어버린 것이다.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소나무의 우둥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소나무가 긴장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니다. 언제 또 다른 나무들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는 건 오직 인간뿐이다. 더 큰 문제는 선택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희생하는 당신을 발견한다면 한 번쯤 청계산의 소나무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소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방향을 바꾸어야 하면 미련 없이 바꾸고 그 결과 소나무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덕분에 사람들 눈에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지만 그럼 어떤가? 소나무가 왜 디귿자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나면 그 지독하고도 무서운 결단력에 혀를 내두르게 될 뿐이다. 내일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 최선을 다해 온 소나무. 막 싹을 틔운 나무가 성장을 마다하는 이유. 돌이켜보면 내 유년기는 암울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던 탓에 부모님은 늘 집을 비웠고 나는 무척 외로웠다.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늦게 동네 형들을 따라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내게는 꿈이 있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학교도 열심히 다녔다.
하지만 색약 판정을 받고 꿈을 포기한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국에 공부를 한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냥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 뒤로 나는 거리로 나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팔고 마른 날엔 좌판을 펴고 신문을 팔았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밥벌이를 한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가. 더욱이 친구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해 진로를 준비하는데 나만 홀로 길거리의 삶을 전전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느 순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뭐라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들키긴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애써 괜찮은 척했고 잘 지내는 척했다. 물론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골마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알고 지내던 동네 형이 나를 찾아왔다. 아는 사람이 꽃 키우는 농장을 하는데 숙식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도제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원희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먹고 자는 것도 해결해 준다지 않는가. 그래서 그 길로 농장의 도제 생활을 시작했다. 알고 보니 농장 주인은 대학에서 원예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내게 딱히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럴 거면 왜 사람을 들인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할 일이 없는 나는 주인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묵한 주인의 어깨 너머로 풀과 나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하나둘씩 익혀나갔다. 흙에서 싹을 틔우는 꽃들이 너무 신기했고 시들하던 잎이 며칠 새에 되살아나는 과정도 경이로웠다. 호기심은 배우고 싶다는 열의로 이어졌고 곧 두꺼운 원예 대백과 사전을 구해다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눈동냥 기동냥으로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다. 주인장이 처음으로 내게 일을 시켰다. 고무나무를 꺾꽂이로 번식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고무나무 줄기를 자르고 물에 담가 수액을 제거한 다음 줄기 끝에 황토로 경단을 만들어 붙여 모래상자에 심었다. 그러고는 연탄 난로를 피워 모래상자를 따뜻하게 덮이고 모래가 마르지 않게 때에 맞춰 물을 주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난로를 피우고 물을 주었지만 머릿속에선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이런다고 뿌리가 나올까? 이 작은 줄기가 정말 커다란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나는 주인 몰래 모래상자에 손을 댔다. 숨을 죽여가며 조심조심 모래에 묻힌 고무나무 줄기를 꺼내든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내 눈에 들어온 건 황토 경단을 뚫고 나온 가느다란 뿌리였다. 미동 하나 없이 모래상자 안에 꽂혀있던 고무나무 줄기가 어느새 뿌리를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고무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던 날 농장 주인이 내게 말했다. 고무나무는 여건상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자랄 수 없지만 따뜻한 나라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20, 30m를 훨씬 넘는 거목으로 자라지. 나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줄기가 아니라 흙 속의 뿌리란다. 면적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 세카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 트리다. 지름 11m에 높이 83m 되는 거구의 몸을 자랑한다. 하지만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싹이 튼다 해도 몇 해 동안은 자랄 수 없다.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생장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 속의 뿌리 때문이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쓴다. 눈에 보이는 생장보다는 자기 안의 힘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뿌리에 온 힘을 쏟는 어린 시절을 유형기라고 한다. 나무는 유형기를 보내는 동안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따뜻한 햇볕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변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 자라도 결코 하늘을 향해 몸짓을 키우지 않는다. 땅속 어딘가에 있을 물길을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이다. 그렇게 어두운 땅속에서 길을 트고 자리를 잡는 동안 실타래처럼 가는 뿌리는 튼튼하게 골격을 만들고 웬만한 가뭄은 너끈히 이겨낼 근성을 갖는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가 평균 잡아 5년.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짧지 않은 시간, 뿌리에 힘을 쏟은 덕분에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성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암울하게만 여겨졌던 방황의 시간은 어쩌면 내 인생의 유형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학교를 그만두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농장에서 눈동냥 귀동냥으로 혼자 하는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쳤을 리 없고 길거리에 거친 삶이 있었기에 온실안의 따뜻한 공기와 나무가 주는 평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단지 생계를 위한 밥벌이는 배는 채울지언정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도 암울한 유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고무나무 줄기에서 생겨난 뿌리를 봤을 때의 경이로움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도 방황을 끝내고 고무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 뒤 나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떨쳐내고 내 안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끝에 원예 대백과 사전에 있는 모든 식물의 이름은 물론 학명까지 외웠고 온실안의 식물들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다. 그렇게 농장의 도제 생활을 하는 동안 암울했던 내 10대도 끝이 났다. 농장을 나올 즈음 나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내 마음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뿌리의 힘을 제대로 키운 나무가 모진 시련을 딛고 거목으로 자라나듯 스스로 단련하다 보면 언젠가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내가 나무의사라는 명함을 갖게 되기까지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힘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인생에서 정말 좋은 일들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값지고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당금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가 원하는 행복이나 성공 같은 좋은 일들이 우연히 갑작스레 찾아온다면 노력이나 인내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단 잘 멈추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겨우내 잠들었던 생명들이 움트는 이른 봄, 나무는 누구보다 일찍 가지 끝에 눈을 깨워 하늘을 향해 자라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나무는 거센 파도에 뱃머리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함장처럼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모든 가지가 성공적인 항해를 하는 건 아니다. 더러는 실패해 고사하기도 하고 주책 없이 멀리 나갔다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부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무가지 끝에 항상 긴장감이 서려 있다. 매 순간 해를 향해 움직이지만 언제 도태될지 모르니 늘 주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라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나무는 여름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 het살이 여전히 머리 위에서 장렬하고 있고 날이 추워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멈춘 가지는 그 끝에 꽃을 피운다. 한여름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는 형형색색의 꽃들은 가지가 성장을 멈췄다는 증거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하면 풍성한 꽃도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튼실한 열매도 볼 수 없다. 내쳐 자라기만 하면 하늘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스스로 멈춰야 할 때를 잘 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성장했고 욕심을 내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는 자라기를 멈춘다. 마치 동맹을 맺듯 나도 그만 자랄 테니 너도 그만 자라렴 하고 함께 성장을 멈추고는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결국 나무에게 있어 멈춤은 자신을 위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주변 나무들과 맺은 공존의 계약인 셈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는 것이지만 우리네 인생은 늘 마음 같지 않게 움직인다.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걸 느끼게 된다. 그럴 때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숨을 돌려야 한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새 엉뚱한 곳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무처럼 멈춰야 할 때를 잘 알기란 쉽지 않다. 나를 놀라게 만든 어느 할아버지의 한마디. 어느 날엔가 한 할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모가나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이 혹시 와 줄 수 있나 전화했소. 목소리가 다급해서 금방 가봐야지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할아버지를 뵙게 된 것은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분명 나무 상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내 눈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나무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내 머릿속은 놀라움과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불쑥 그 질문을 드리면 혹시나 실례가 될 것 같아 우선 모가나무 상태를 보러 갔다. 상태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가나무 밑동에 대못이 박혀있던 자국이 흉하게 남아있고 그 위로는 사람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누군지 몰라도 이름을 새기면서 얼마나 나무를 괴롭혔던지 그 주위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는지 계속 주위를 맴돌며 내게 물었다. 선생, 나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주 늦은 상태는 아니었다. 치료하고 잘 보살펴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그제야 비로소 밝아졌다. 응급치료를 마치고는 할아버지께 모가나무를 보살필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나무에 각종 상처를 낸 것은 먼저 살던 집주인과 그의 아이들이었다. 모가나무가 그들에게는 정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장식품이자 놀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멀쩡한 나무에 대못을 박고 이름을 새기겠는가? 할아버지는 손으로 나무를 만져보다 대못을 발견하고는 얼른 못을 뺐지만 여기저기 상처가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고 하셨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쭤보았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르신은 어떻게 나무 상태를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혹시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건가요? 할아버지는 싱거운 질문을 한다는 듯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왜 몰라?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되는 거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다 죽어가도 모른다. 심지어 나무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무심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할아버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안 보인다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관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바로 옆에 있어도 있는 줄 모른다. 어떤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무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 나무가 썩어 들어가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다가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나 또한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소중한 존재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몇 해 전 환경운동을 한다는 한 젊은이가 나무 공부를 하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나무에 대한 지식은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말에 그를 데리고 가까운 산을 찾았다. 누군가를 처음 사귈 때 이름부터 익히듯 나무들의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주며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선생님, 이 나무는 처음 보는데 이름이 뭐죠? 어떤 나무인가 했더니 그가 가리킨 나무는 불과 몇십 분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준 터였다. 조금 전에 직접 사진까지 찍은 쥐엄나무잖아요.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내 말을 들은 그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까 본 나무와 모양이 다르다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제야 나는 그가 왜 두 나무가 달라 보인다고 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휴대전화 속 쥐엄나무의 줄기에는 가시가 없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쥐엄나무는 온몸을 가시로 휘감고 있었다. 둘 다 쥐엄나무가 맞아요. 가시가 이렇게 무성해진 건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려서 그런 겁니다. 제 딴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시를 만들어낸 거지요. 나무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쥐엄나무 하면 줄기 전체를 덮고 있는 가시부터 떠올린다. 원래부터 모양새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무성한 가시들은 사람들이나 초식 동물로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가지를 치듯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
이는 끊임없이 닥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자구책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환경에 따라 가시의 밀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크게 자란 쥐엄나무는 가시가 거의 없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거의 없다 보니 가시를 키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근처에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한두 해 사이 몰라볼 만큼 굵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난다. 주변의 변화에 어찌나 민감한지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직접 대지 않고 서성대기만 해도 어느새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을 한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손길이 멀어지면 무성했던 가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그러진다. 내 설명을 들은 그는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연방 사진을 찍어댔지만 온몸을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고 있는 쥐엄나무를 마주한 나는 왠지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줄기를 뚫고 나온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인고의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런 나무가 어디 쥐엄나무뿐일까? 바람이 심한 산봉우리나 높은 산의 수목 한계선에 살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긴 시간 생존을 위해 버텨낸 흔적들에서 인고의 세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매서운 바람과 눈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곱사등처럼 굽은 자세로 하루하루를 참아낸다. 이렇듯 생존을 위한 버팀은 한번 싹을 틔운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나무들의 공통된 숙명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피할 길이 없고 사람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의 위협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어떤 재난이 와도 도망칠 재간이 없기에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구책을 최대한 동원해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뿐이다. 그러고 보면 나무의 삶은 결국 버팀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굴욕적으로 모든 걸 감내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평생 나무를 지켜본 내 생각은 다르다. 나무에게 있어 버틴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어떤 시련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버팀의 시간 끝에 나무는 온갖 생명을 품는 보금자리로 거듭난다. 그러니 가시투성의 흉한 모습으로 변하면서까지 버틸 필요가 있느냐고 비아냥대는 것은 옳지 않다. 굴욕적인 겉모습까지 감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오히려 칭찬해줘야 마땅하다. 돌이켜보면 내게도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날들이 있었다. 30대 시절에 나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나무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날을 두고 비웃는 이도 있었고 벌이도 시원찮은 일을 자청한다며 바보 취급하는 이도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멀쩡한 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순간들이었다. 가게 간판을 가린다며 멀쩡한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이도 있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무 껍질을 벗겨 일부러 죽이는 이도 있었다. 그처럼 나무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한낱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며 걸리적거린다 싶으면 냉큼 베어버리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일에 대한 회의가 들곤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버티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자 어느 순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나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 생각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생겼다. 덕분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나무 의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나무와 공존하는 생태적인 삶을 전할 수 있게도 되었다. 만약 버티지 않고 나무 의사의 길을 놓아버렸더라면 좀 더 안정적이고 쉬운 삶을 살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일에 대한 긍지와 내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서 오는 충족감은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정호승 시인은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나 나무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과정에는 오로지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투를 빈다. 시작하려는 모든 이들은 씨앗처럼 용감해질 것. 씨앗 안에는 오래도록 씨앗으로 존재하려는 현재 지향성과 껍질을 벗고 나무로 자라려는 미래의 용기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것은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힘과 언제든지 싹을 틔우려는 상반된 힘이 씨앗 안에서 갈등하고 타협한다는 증거다. 긴 기다림 끝에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씨앗은 결국 나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한다. 한 예로 자작나무의 경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씨앗에서 싹이 트는 발화율은 고작 10% 남짓이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 껍질을 뚫고 나오는 씨앗만이 성목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싹을 틔우는 씨앗의 기억은 그저 맹목적인 기다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용기 있게 하늘을 향해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 기다림은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 몇 해 전 강연을 하러 갔다가 대학원에 다니는 한 청년을 알게 되었다. 무슨 공부를 하느냐며 물었더니 공부에 큰 뜻이 있어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실 그는 작가 지망생이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공모전에 몇 번 도전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단다. 그런데 졸업을 1년 앞두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취직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갑자기 초조해졌다고 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백수가 될 것 같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것이다. 백수가 되는 것보다는 학생 신분이라도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공모전에 자꾸 낙방하는 걸 보면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다 혹시 취업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도 병행할까 해요. 과연 그의 생각대로 될까?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나무를 돌보는 젊은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들 대부분이 처음엔 풀이나 나무 이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매일 내 뒤를 따르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닥치는 대로 나무들을 접하면서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그렇게 몇 년쯤 지나니 웬만한 나무들은 그 상태가 어떤지를 단박에 알아맞힐 정도가 되었다. 나무 이론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앉아서 책만 보거나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부끄럽다며 내 뒤를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만큼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죽기 살기로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데도 보통 2, 3년을 취준생으로 보낸다고 하니 어디 보통 일인가. 그리고 어떤 회사든 직원을 뽑으면 월급을 주는 만큼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취업하기 전부터 일과 글쓰기를 병행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과연 취업의 기회가 올까? 게다가 공모전에 몇 번 떨어졌다고 도전마저 포기한 그에게
자신의 글을 알릴 기회가 오긴 할까?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기다리기만 한다고 저절로 때가 오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때는 결국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이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세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기다림 그 자체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은 씨앗이 캄캄한 흙을 뚫고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밀듯 우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은 두렵고 떨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살아보니 틀린 길은 없었다. 시도한 일이 혹시 실패한다 해도 경험은 남아서 다른 일을 함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해볼 여지가 있다면 씨앗이 껍질을 뚫고 세상으로 나오듯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괴테도 말하지 않았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거목도 그 처음은 손톱보다 작은 씨앗이었음을 잊지 말기를. 죽기 전에 꼭 한번 던져 보아야 할 질문. 강연을 통해 친분을 쌓은 친구가 하나 있다.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만나 20년 넘게 교류를 해오다 갑자기 연락이 끊겨 궁금하던 차에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가운 마음에 곧장 만나 근황을 물으니 몇 년간 미얀마에서 나무 심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얀마를 오가며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나. 궁금한 게 많아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려는데 그가 먼저 내게 물었다. 자네 혹시 미얀마에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사막이 있는 걸 아나? 처음에 그 말을 믿기 힘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거친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더라고. 미얀마라면 사시사철 비가 오는 열대우림 지역이다. 연 강수량이 2500ml가 넘는 고온 다습한 곳에 어떻게 사막이 생긴 걸까? 친구의 얘기인즉슨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이 먹고 살기가 하도 각박해서 밀림 한가운데를 벌목하고는 거기에 구황작물인 옥수수를 가져다 심었단다. 덕분에 주민들의 먹거리와 생계수단은 해결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나무가 사라진 탓에 그곳 온도만 올라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거대한 옥수수 밭 위로 뜨거운 공기층이 돔처럼 막을 이루었고 바다로부터 오는 비구름이 그곳만 점프하듯 건너뛰는 바람에 옥수수는커녕 그 어떤 작물도 자라지 못할 만큼 황폐해졌다. 눈앞의 생존에만 급급한 결정이 밀림 가운데에 마치 원형 탈모증처럼 휑한 구멍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그는 사막화되어가는 땅을 되살리는 일에 자원했다고 했다. 끊긴 빗길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 나무를 심는 중이야. 무더기로 베어낸 나무가 수천만 그루나 되니 회복이 더디긴 해도 사막으로 변해버린 숲이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야. 결국 사람들이 죽인 나무들로부터 다시 도움을 받는 셈이지. 황폐해진 땅에 줄지어 심은 나무들이 마치 빨대처럼 인근의 비구름을 끌어모은다는 것이었다. 틈틈이 했던 나무 공부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얼마 전에 갔던 월정사의 전나무 숲을 떠올렸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이른 아침, 월정사 일주문을 시작으로 길게 펼쳐진 전나무 숲길을 걷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교육생 중 하나가 외쳤다. 선생님, 나무에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월정사 전나무 숲이 새속의 때를 씻겨 내려준다던데 정말 나무 밑을 지날 때마다 후두둑 물이 떨어져요. 옷이 다 젖을 정도예요. 교육생이 말하는 것은 수, 즉 나무가 뿌리는 비다. 공기 중에 구름 알갱이나 작은 이슬이 나뭇가지나 잎에 달라붙어 있다가 큰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침엽수가 자라는 고산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우리에서는 여름철에 내리는 수우가 보통 우량의 3배나 되어 크고 작은 동식물들의 중요한 수원이 되기도 한다. 나는 잠시 산행을 멈추고 수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무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비를 내립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속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거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유명한 동화 때문인지 나무는 모든 것을 내주기만 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얀마의 사막에서 비구름을 불러 모으는 나무도 산 중턱에서 비를 내리는 침엽수도 실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수분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지만 매 순간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 나무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한다. 주어진 자리가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꿋꿋하게 살아간 결과가 나무 자신을 살리고 다른 모든 생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나 살자고 하는 짓이 남에게까지 도움이 되기 어디 쉬운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남에게는 해를 입히기 십상이다. 그래서일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존재 자체만으로 평안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듯 세상 모든 나무가 꼭 그렇다.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만물의 삶을 풍요롭게 보듬어주는 존재가 바로 나무다. 하지만 나는 어떤가? 나는 나 살자고 남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한 적은 없었을까? 자, 어떠셨나요? 전체 47개의 글 중에서 7개만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기도 했고 숙연해지기도 했고 정신이 바짝 들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글들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신 우종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책을 만드신 메이븐 출판사분들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나머지 글들을 꼭 읽어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읽는 시간과 책 사는 돈 절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29살인 제 아들과 2살 더 많은 제 조카에게 권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삶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이 읽기에도 좋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도 아주 좋은 벗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